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회계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간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1차 회계학 지식은 2차 실무와 이론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2차에서요. 기업가치평가, 영업권 평가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파트에서는 사실 거의 90% 이상이 회계학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1차에서 회계학 공부를 잘 해 놓으시면은 2차에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회계 원리 지식만으로도 2차 실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2차에서 활용되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실무 2회 2번 기출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1차에서 공부한 회계학 지식이 2차에서 이렇게 활용되는구나를 한번 봐주시고 and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1차 회계학 공부하실 때 2차에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도 1차 회계학 공부할 때는 그런 파트, 이 2차에서도 활용되는 그러한 파트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다음에 비상장 주식을 다음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주식은요.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자, 상장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얘기해요. 우리 그래서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객관적인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의 가격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시세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오픈된 공개 경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 배송 이런 것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켓컬리는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라든가 마켓컬리의 주식 가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논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라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거의 99%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시점은 1990년도 12월 31일이고요. 평가 목적은 일반 거래입니다. 자, 평가 대상 주식 내용은 수권 주식수가 50만 주이고 발행 주식수가 40만 주이고 한 주의 액면가는 액면 금액은 5천 원이고 평가 의뢰 주식수가 30만 주입니다. 자, 수권 주식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의 정관에서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맥시멈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기업은 최대 50만 주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중에서 40만 주까지 발행한 상태이고요. 자, 평가 대상은 그중에서 30만 주의 가치를 구하라고 문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주식의 가치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주식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은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의 가치입니다. 자본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회계 원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떤 기업의 자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는 것이냐면 자본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차감함으로써 그 잔여 가치로서 자본의 가치가 구해진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자본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의 가치를 구해야 되고 and 두 번째 부채의 가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가치를 차감함으로써 그 나머지 잔여 가치로서 자본의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자본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한 기업 전체의 자본 가치를 나누기 발행 주식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실제로 발행된 주식수로서 나눠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바로 이게 뭐냐면 한 주당 가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한 주당 주식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당 주식의 가치를 구하면 여기에다가 뭘 한다? 곱하기 평가 대상 주식 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몇 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평가 대상, 내가 몇 주를 평가하는 건지 평가 대상 주식 수를 곱하게 되면 내가 평가하는 주식의 총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료 보시면요. 대차 대조표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옛날에는요. 재무상태표를 대차 대조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자, 저는 재무상태표라고 말을 바꿔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재무상태표는 수정 전 개념입니다. 왜 이게 수정 전 개념이냐면 뒷페이지 넘겨 보시면 수정사항이 있는데 아직 이 수정사항이 반영이 안 된 수정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요건 아직 수정 전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방금 회계원리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자, 기말에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 분계해서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 후 시산표로 재무제표를 만든다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 회계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전후 시산표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말 수정 분계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5번에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그 기말 수정 분계 내용이 반영된 수정 후 재무 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주식 가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현재 수정 전 상태라는 거. 이거를 수정을 하고 나면 이제 수정 후 재무 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수정사항 보니까 첫 번째 유가증권을 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 이 표가요. 숫자를 조금 단순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단위가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요 밑에 유가증권 이거는 5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자, 단위가 1,000원 단위라는 거. 자, 우리 이거 해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말 수정 분배를 할 건데 우리 이 기업은요.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5천만 원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12월 31일 날 기말 시점에 와서 그 가치를 재평가해 보니까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5천에서 4천으로 1,000만 원 낮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가증권의 가치를 1,000만 원 낮춰주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그 잔액이 있죠. 자, 따라서 얘를 1,000만 원 낮춰주기 위해서 대변에 반대쪽인 대변에 1,000만 원 잡아주게 되면은 자, 유가증권 양팔절 원리 말씀드렸죠. 차변에 5천 있었는데 대변에 1,000 적어주면은 차변 잔액은 이제 4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4천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이 가치가 1,000만 원 내려갔는데 요거는 유가증권 평가 손실로서 1,000만 원 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수정사항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시면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 설정함 나와 있고 4번에 부도어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시중의 일반적인 풀이와는 약간 다른데 시중의 그 실무 강사님들의 풀이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학적으로는 엄밀하지가 않아요. 회계학적으로는 엄밀한 풀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회계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최대한 회계학적 지식에 가깝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자, 2번과 4번이 있는데 2번을 먼저 할 거냐 4번을 먼저 할 거냐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4번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어음과 같은 것들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설정한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순서는 2번이 4번보다 순서 번호는 위지만 우리 회계학적 처리를 할 때는 4번을 먼저 처리한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부도어음을 먼저 처리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도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1억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물건을 팔고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받아놓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여기에 있었겠죠. 여기에 원래 외상 매출금에 있었겠죠. 원래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나 아마 이런 데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뭐 부도 어음이니까 여기 받을 어음에 있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받을 어음이 여기 1억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었을 때는 얘가 지금 10억인데 얘가 여기에 있었을 때는 받을 어음이 11억이었을 겁니다. 11억. 여기가 11억이고 부도 어음은 없었겠죠. 그런데 어음 중에서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대금을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받을 어음이 부도어음으로 바뀌게 돼요.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어음에서 돈을 못 받게 된 어음으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받을 어음 11억 중에서 자, 11억 중에서
1억은 여기 부도어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돈을 못 받게 된 어음이니까 11억 중에서 1억이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잔액 10억이 남아있는 잔액 10억이 받을 어음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도어음으로 있다가 이 부도어음을 최종적으로 못 받는 것으로 부도가 확정됩니다. 자, 1차 부도가 있는데 자, 처음에 1차 부도가 나면 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런데 부도어음인 채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갖고 있습니다. 왜 한동안 갖고 있냐면 일단 부도가 났는데 좀 갖고 있다 보면은 몇 달 뒤라도 혹시 저쪽 거래처가 회생을 해서 이 어음을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음이 부도가 나면 부도어음으로서 갖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혹시 거래처가 회생하지 않을까 좀 기다려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래처가 망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은 얘는 이제 정말 못 받는 거구나로 확정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4번 얘기입니다. 부도어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 것으로 확정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없애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부도어음도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음으로서 남아있다가 자산 계정으로 남아있다가 얘를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 반대쪽 대변에다가 부도어음 1억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부도어음이 자산 계정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저렇게 잡아주고 나면 이제 부도어음은 없어집니다. 부도어음이라는 계정은 이렇게 없어져요. 아예 계정을 없애버린 거죠. 잔액이 이제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도어음의 1억을 처리할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대손충당금을 활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손충당금이 현재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도어음은 1억이야. 따라서 이 기업이 원래 갖고 있었던 대손충당금으로는 2천만 원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8천만 원은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 8천만 원을 잡아서 이 부도어음 1억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제 모두 다 사라지고 0원이 됩니다. 그죠? 모두 다 썼죠. 그러고도 돈이 부족해서 8천만 원의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럼 이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친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기말 시점의 기업은 18억 원어치의 매출 채권 갖고 있고 그 18억 원어치의 매출 채권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니까 8억 더하기 10억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요. 여기에 3,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 대손충당금 3,600만 원을 잡아줘야 돼요. 자, 기존에 있었던 대손충당금은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부도어음 처리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3,600만 원을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 비용은 대손 상각비 3,600만 원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손 충당금은 0원이 되었다가 다시 채워져서 얘가 3,600만 원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재고 자산은 2억 2천으로 평가함. 자, 재고 자산이 2억 원인 것으로 원래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2억 2천으로 2천을 높여줘야 되니까 자, 이쪽에 재고 자산 2천을 더해줍니다. 자, 같은 쪽 차변에 2천을 더해주면은 이제 재고 자산의 가치가 2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라서 얘는 이제 2억 2천이 돼요. 얘는 이제 2억 2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이익이니까 요거를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2천만 원 잡아줍니다. 다음에 자, 5번 토지는 11억 원으로 평가함. 자, 토지가 원래 여기 보시면은 5억 원 잡혀 있었는데 얘를 11억 원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100이죠. 11억 원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토지에 6억을 더해주고요. 토지 이쪽에 6억 적어주면 토지의 가치가 11억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토지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6억을 잡아줍니다. 이것도 다 이익이에요. 다음에 건물인데 건물의 가치는 8억 원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건물은 현재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7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건물은 현재 장부에 7억 원으로 잡혀 있구나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건물은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1억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따라서 현재 건물의 장부가액은 7억에서 1억을 뺀 6억이 나머지 6억이
건물의 장부가액입니다. 그럼 현재 이 기업은 원래 이 건물이 6억짜리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의 가치를 8억 원으로 평가한다. 이 말은 건물의 가치를 2억 원 더 높게 인식하겠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건물의 가치를 2억 원 더 높게 인식하기 위해서 건물의 가치를 2억을 더 더해주고요. 역시 이것도 건물 재평가 이익으로서 2억을 잡아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8억 원 빼기 건물의 장부가액 이렇게 해서 8억 원 빼기 건물 평가액이죠. 건물 재평가액 빼기 건물의 장부가액 이렇게 해서 2억을 높여준 겁니다. 다음에 기계인데요. 자, 기계는 16억 5천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4억 잡혀 있는데 역시 기계도 상각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16억 잡혀 있어요. 자, 그럼 기계는 이제 장부가액이 18억이 잡혀 있는 건데 이거를 16억 5천으로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억 5천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는 기계 재평가 손실로 1억 5천 잡아주고 기계 역시 1억 5천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여기가 16억 5천이 될 겁니다. 자, 장부가액은 얘가 16억 5천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6억 5천이 돼요. 16억 5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계액은 다 없어지겠죠. 누계액 다 없어졌다라고 치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다 여기에 반영이 된 거니까요. 그럼 건물은 얘는 이제 8억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자, 8번 퇴직급여 충당금은 2억 5천을 충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 1억 5천만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1억 원을 추가로 잡아줍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 쪽에 잔액이 있어요. 따라서 대변 쪽 잔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같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1억을 잡아주고요. 이거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서 역시 차변에 비용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은 얘가 이제 2억 5천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험료 미경과분 100만 원을 계산함. 자, 보험료 미경과분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볼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12월 31일 날 얘를 12월 31일 날짜 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보험료를 미리 낸 거죠. 미리 낸 건데 자,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실제로 보험료는 이때 많이 냈어요. 이때 보험료를 많이 냈는데 이 낸 것 중에서 요 날짜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럼 요건 뭐죠? 바로 요 100만 원은요. 요거는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선급 비용을 잡아주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급 비용 100만 원 잡아주는 겁니다. 자,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미리 낸 보험료 10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100만 원 잡아주는 거고 저거는 보험료. 종전에 이쪽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었던 거를 100만 원을 캔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때 보험료를 300만 원을 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00이겠죠? 자, 300만 원을 먼저 냈는데 이 중에서 날짜가 경과한 건 200이고 남아있는 건 100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날짜가 요거 오케이. 요거 지급 시에 자, 지급 시에 분계는 어떻게 분계가 되냐면 자, 차변, 대변 있는데 차변은요. 자, 보험료라고 해서 비용 처리가 3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300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요 날짜 보험료를 낸 날은 일단 보험료로 비용을 300을 처리한 거예요. 요거 지금 비용 계정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300이 나갔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결산 시점에서 보니까 아직 요거 100만 원은 날짜가 안 됐네. 그럼 요거는 아직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그 비용은 200이니까 나머지 100은 자산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200이 지난 거, 날짜가 지난 건 요건 비용이 맞죠? 요건 비용이죠. 근데 요거는 자산이죠. 그래서 300을 모두 다 비용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200만 비용 처리를 하고 100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요 날 결산날 자, 차변 다음에 대변 있는데 요 보험료 300 중에서 100을 캔슬하자 이거예요. 보험료 100을 캔슬하자. 보험료를 300을 전체를 비용 처리하지 말고 200만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보험료 비용 300 중에서 100을 캔슬하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험료 100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험료 300이 100이 캔슬돼서 보험료는 200만 비용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0은 어떻게 할 거냐? 이 100은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100을 잡아주자. 요건 내가 돈 미리 낸 거야. 바로 그 원리로 선급 비용 이렇게 잡아주고 보험료 100을 캔슬한 겁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의 캔슬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산으로 잡아준 거다. 마지막 10번인데 급료 미지급액 4,5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을 고용해서 썼어요. 사람을 고용 썼는데 자, 급여가 4,500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미지급 비용이죠. 자, 미지급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급료, 요거 사실 급여죠. 지금은 급여인데 급여가 4,500이 발생한 겁니다. 요거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 비용은 발생했잖아. 네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입금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용은 이미 발생했어. 네가 사람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급여는 발생한 거야. 비용 발생한 거야. 그런데 네가 아직 이 급여를 주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잡아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4,500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미지급 비용이 원래 1억 3천이 있었죠. 1억 3천이 있었는데 4,500을 추가로 잡다 보니까 여기가 1억 7,500으로 숫자가 바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에 보험료, 선급비용 요거 있으니까 여기 지금 선급비용이 요거 9,500만 원만 있는데 9,500만 원에다가 선급비용 100만 원 더해주면 얘가 이제 9,60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수정사항들을 반영을 해주면 수정이 된 수정 후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현금 655000 요건 이상이 없죠. 자, 유가증권 4천만 원으로 수정되어 있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은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별 변화가 없고 재고자산 2억 2천 변해 있죠. 선급비용은 9,600만 원으로 변해 있죠. 다음에 토지 11억 돼 있죠. 건물 8억 돼 있죠. 기계기구 16억 5천 돼 있죠.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다 반영되어 있어요. 다음에 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해서 여기 뭐죠? 10억 잡혀 있는데 꼭 100만 원처럼 보이는데 10억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대로 그냥 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각각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그대로죠. 요건 변함이 없고 미지급 비용은요. 175 바뀌어 있죠. 대손충당금 36 바뀌어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250 바뀌어 있죠.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부채 내용도 다 수정이 된 거예요. 여기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리고 요거 기기장치 삼각 누계액은 다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미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부채 여기까지가 부채고 여기 밑에가 자본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부채 가치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빼면 그렇게 해서 자본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별도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여기 부채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해 보면은 부채 가치가 얼마가 나오는 거 하니 부채 가치가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은 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자산을 다 더해주면은 자산 가치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게 자산 총계이고 이게 부채 총계이니까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자본의 가치가 구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자산 총계에다가 부채 총계를 빼주면 자본 총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일치하지가 않죠. 왜 숫자가 일치하지가 않냐면 방금 제가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게 자산 총계고 이게 부채 총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시중에 있는 실무 모든 해설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 빼기 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계정은 아닙니다. 이 대손충당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부채 계정은 아니고 요거는 매출채권의 차감적 계정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3,600만 원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쪽에 있지만 요거는 부채 계정이 아니라 요거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쪽에서 마이너스 3,600만 원으로 있는 것이 더 이론적으로 회계학적인 이론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손충당금 3,600만 원을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요걸 다 합쳐서 부채로 보지 않고 대손충당금만 따로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3,600만 원이 빠졌고 그게 이쪽에서 마이너스 3,600만 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각각 3,600만 원씩 금액이 안 맞는데 왜 그런지 이유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산 총계 구했고 다음에 부채 총계 구해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자본 총계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나누기 30만 주를 하면은 한 주당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차 회계학에서 공부한 지식이 이렇게 2차 실무에서도 활용되는구나 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회계학 공부하실 때 이런 재무상태표에 대한 수정 분계 사항이 나오는 내용은 요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 왜냐면 이것은 단순히 1차 시험만 복근하는 게 아니라 2차에서 실무 문제 풀 때도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1차 회계학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이러한 파트, 이러한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1차 회계학 지식을 2차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파트가 2차 수험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하실 때부터 2차에서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2차에서 이쪽 파트를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덜 겪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공부한 지식을 이용해서 2차 실무 주식평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예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 원리 강의는 정말로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